서늘한 달빛이 비추던 그날 밤 김대감댁 도련님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죠. 아, 내 얼굴, 내 얼굴에. 도련님은 제 얼굴을 감싸주며 절규했지만 만져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을 뚫는 듯한 섬뜩한 고통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광 한 구석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벽에 박혀있던 낡고 녹슨 못 하나가 방금 흘린 듯 선명한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죠. 믿기 어렵지만 그것은 분명 피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원혼의 속삭임이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도련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옅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날카롭게 도련님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과연 이 저주받은 양반 가문에는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얼굴에 못 박혀 죽은 노비의 저주, 양반 가문을 파멸시킨 핏빛 꿈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저주가 내리기 몇 주 전 평화로워 보이는 어느 조선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이는 바로 김대감 가문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김대감은 학식이 높고 인품이 덕망 있는 양반의 귀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의 가문은 대대손손 번영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높은 담장 안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김대감댁 뒤편에 낡고 버려진 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광에는 절대 가면 안 돼. 밤마다 우는 소리가 들린대. 어른들은 아이들의 입을 막으며 그저 헛소문일 뿐이라며 쉬쉬하기 바빴습니다. 마치 그곳에 얽힌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서 학문을 마치고 낙향한 젊은 선비, 이선비가 이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었죠. 마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던 이선비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년 전 김대감 댁에서 일하던 원령이라는 어린 여자 노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령이 혹독한 노역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했을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령이는 도망갈 아이가 아니요. 착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지. 이상한 꿈을 꾸는 아이였어. 꿈에서 본 것이 꼭 현실이 되곤 했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속 원령은 신비한 능력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몽에 가까웠다고들 했죠. 한편 김대감 댁에서는 큰 경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인 김도령의 혼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혼례의 주인공인 김도령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또 그 꿈을 꾸었느냐. 이 녀석 혼례를 앞두고 몸가짐을 어찌 이리 엉망으로 하는 게냐. 김대감은 아들을 호되게 꾸짖었지만 도련님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 보였죠. 이선비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양반 가문의 위선과 마을에 떠도는 미신 그리고 한 여자 노비의 실종.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겹친 별개의 사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아래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이미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씨앗은 김도령의 혼례날 마침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겉으로는 인자한 군자 행세를 했지만 그 실체는 더없이 잔인하고 냉혹한 위선자였습니다. 그에게 가문의 명예와 체면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였죠. 자신의 권위와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도령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기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성정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했으며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원치 않는 상대와 혼인을 약조한 상태였습니다. 이선비는 마을 주막에 머물며 김대감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대감 어른은 훌륭한 분이시지. 우리 같은 아래 것들에게도 늘 인자하시다네. 하지만 그 아들 녀석은 영 아비를 반도 못 닮았어. 늘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말이야. 사람들은 김대감을 칭송하면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선비는 그 부자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원령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노인이 이선비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원령이는 참으로 영특한 아이였네. 특히 그 아이가 꾸는 꿈은 실로 신묘했지. 최노인의 말에 따르면 원령은 비가 오기 전날에는 항상 개미떼가 이사하는 꿈을 꾸었고 마을의 역병이 돌기 전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마을을 배회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사라지기 직전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했네. 최노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김대감 댁에 얽힌 아주 끔찍한 비밀에 대한 꿈이었다고 했지. 비밀이라니요? 그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이선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까진 나도 모르네. 다만 그 꿈 이야기가 새어나간 직후에 원령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최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령에 대한 안타까움과 김대감 가문에 대한 미묘한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죠. 이선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령의 예지몽, 김대감 가문의 비밀, 그리고 그녀의 실종.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다가오는 김도령의 혼례가 있었습니다. 최노인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령이의 마지막 꿈은 김도령의 혼례날 그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예언이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선비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비극을 감추기 위한 추악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김도령의 악몽은 점점 더 끔찍하고 생생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어둡고 축축한 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꿈을 꾸었죠. 여인의 얼굴에는 수많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련님도 똑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여인은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자기 얼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이한 일은 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련님이 잠에서 깨어보니 그의 베갯머리에 낡고 녹슨 못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못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도련님은 기겁하며 못을 던져버렸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2개의 못이, 그 다음 날에는 3개의 못이 그의 잠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대감은 노비들을 족치며 범인을 색출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도련님에게 끔찍한 경고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김대감은 이 모든 것이 원령의 원혼이 벌이는 짓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벌이기로 결심했죠. 이 집안에 깃든 악귀를 모조리 쓸어버리시오. 김대감의 명에 무당은 요란하게 방울을 흔들며 굿을 시작했습니다. 칼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며 집안의 악한 기운을 몰아내려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도련님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순간 갑자기 허공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것입니다. 그 얼굴에 피와 쇠가 가득하다. 저 아이에게 원혼이시었다. 무당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련님을 가리키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끔찍한 형상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김대감은 무당이 헛것을 본 것이라며 당장 끌어내라 명했지만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선비는 이 모든 소동을 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원령의 죽음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원령의 행방을 그리고 그녀가 보았다는 김대감 가문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원령과 가깝게 지냈다는 다른 노비들을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령이 숨겨둔 작은 상자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죠. 원령은 평소 자신의 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일기를 낡은 광 뒤뜰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묻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비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김대감 댁에 담을 넘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진실을 향한 갈망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달빛의 의지의 감나무를 찾은 그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잡혔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원령의 그림일기였습니다. 이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섬뜩하고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을에 닥칠 재앙을 예고하는 그림들, 그리고 그림일기 마지막 장에서 이선비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었죠. 김도령이 겁에 질린 얼굴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대감이 사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쓰러진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 이웃 마을에 사는 과부의 옷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그 과부가 실종되어 마을이 떠들썩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령의 마지막 꿈은 김도령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김대감의 추악한 비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령은 이 모든 것을 꿈을 통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선비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령은 이 비밀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횃불을 든 김대감 댁 하인들이 이선비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선비는 그림일기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김대감의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을 잡아라. 절대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이선비는 김대감 가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홀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들떴지만 김대감 댁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선비를 놓친 김대감은
어떻게든 혼례를 무사히 치르고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죠. 혼례를 치르기 위해 단장하던 신부의 방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곱게 화장을 한 신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못이 너무 많아 얼굴에 못이. 신부의 눈에는 마치 원령의 원혼이라도 보이는 듯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실성해 버렸고 혼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김도령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원령의 저주가 이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이선비가 머무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선비의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원령이의 꿈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이웃 마을의 젊은 과부와 정을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관계를 정리하려 했죠. 과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며 도련님을 협박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여인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도련님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눈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원령이 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원령이는 제게 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사람을 해치는 꿈을 꾸었다고, 어서 자수해야 한다고. 원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도련님이 죄를 뉘우치길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도련님은 이 사실을 아버지인 김대감에게 모두 고해 바쳤습니다. 그 순간 도련님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웃으셨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의 죄를 탓하기는커녕 가문의 명예에 흠집이 생길 것을 더 염려했습니다. 그에게 아들의 죄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노비의 입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령이를 그 낡은 광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도련님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김대감은 아들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원령을 직접 처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령을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령이의 얼굴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노비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잔인하고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김대감은 원령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얼굴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김대감의 잔혹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원령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선비가 관아의 모든 것을 고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 김대감이 하인들을 이끌고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이 어리석은 놈, 감히 가문의 비밀을 발설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김대감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비밀을 아는 모든 이들을 없애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아들과 이선비를 모조리 죽이라 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주막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섬뜩한 냉기가 모두의 피부를 파고들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원령의 원혼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감, 마님. 벽에서 스며 나오듯 푸르스름한 형체의 원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녹슨 못이 박혀 있었고 텅 빈 눈에서는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에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김대감 역시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인연. 죽어서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김대감은 애써 두려움을 감추며 허리춤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게도 귀신 따위는 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령의 저주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했습니다. 원령은 김대감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들인 김도령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죠. 도련님, 제가 겪은 고통을 이제 도련님께서도 느끼실 차례입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막의 나무 기둥과 대들보, 문짝에 박혀있던 모든 못들이 스스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못들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못의 끝이 단 한 사람, 김도령을 향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살려주세요. 김도령은 공포에 질려 아버지를 향해 애원했지만 김대감은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백 개의 못이 마치 벌떼처럼 김도령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살을 찢고 뼈를 뚫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도련님의 온몸에 못이 박혔습니다. 특히 그의 얼굴에는 원령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수많은 못이 깊숙이 박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죠. 으악! 김도령의 마지막 비명은 저주받은 가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로 아들의 참혹한 시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악행이 그대로 아들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가문의 명예와 대를 잇는 것만을 중시했던 그는 결국 제 손으로 가문의 대를 끊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령의 원혼은 복수를 마친 후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공포와 저주는 그곳에 남은 모든 이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이선비는 관아에 김대감의 모든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김대감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고 김대감 자신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그가 평생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명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 가문의 몰락을 보며 인과 응보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원령의 억울한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했죠. 이선비는 원령의 시신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무덤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소박한 들꽃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선비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치와 억울한 원혼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김대감 댁의 거대한 저택은 폐허가 되어 오랫동안 흉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 더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특히 원령이 죽었던 낡은 광에서는 아직도 달이 없는 금음날 밤이면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어린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함께 나무에 무언가를 박는 듯한 망치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진다는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원혼이 끝나지 않은 복수를 되새기는 소름 끼치는 밤의 노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그곳으로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